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스담스담 상담소.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 찾기, 쓰담쓰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겠습니다.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건 또 어떤 성향이 또 이런 에너지를 얻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성향이냐 하면 제가 보통 리얼리스트, 휴머니스트 네. 이런 성향의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데서 에너지를 얻으세요. 특히 휴머니스트 그렇군요. 성향의 분들. 예. 근데 동엽 씨 같이 로맨티스트 성향의 분들은 혼자 있어야 되죠. 네, 혼자 있는 시간이 맞아요. 필요해요. 야,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맨티스트나 아이디얼리스트는 혼자 있을 때 본인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좀 평화로움을 느끼고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하고 많이 있으면 긴장하고 자기 길을 빼앗기는 듯한 이런 마음이 돼요. 저도 좀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선천적인 건가요? 지금 미자 씨는 본인이 휴머니스트 성향이 훨씬 가까운데, 본인이 로맨티스트인 것처럼 혼자 있을 때 내가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거는, 그런 사람이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야, 저는 반대네요. 그렇죠. 저는 혼자 동엽 씨는 있으면 선천적으로. 좋긴 좋지만 그래도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관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가고 그렇죠, 싶고. 그렇죠. 저는 혼자 네. 고독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즐기면서 감상에 네. 빠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본인이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막상 혼자 있으면 갑자기 급속 다운돼가지고 맞아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랬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그동안 해결해드리지 못했던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또 준비했어요.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다 못해드릴 정도로 정말 많은 고민 사연들이 왔거든요. 계속해서 50원 1호 문자 샵 0967, 긴 문자 100원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청취자분들이 보내줬던 고민 상담 문자 하나 읽고 가볼까요? 먼저. 네. 네. 8782님인데요. 경제 관용 없이 일단 지르고 보는 남편 때문에 인생이 고단합니다. 최근에는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후로 입만 열면 피아노를 사달라고 하는데, 없는 형편에 피아노를 사주겠다고 공언을 한 겁니다. 그것도 그랜드 피아노요. 아이는 동네방네 자랑하고요.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남편은 천하태평입니다. 우리에게는 카드 할부가 있잖아 하는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어찌어찌 피아노를 산다 해도요, 둘 곳이 없어요. 이 남자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참.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랜드 근데- 피아노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거 그죠. 비싸요. 아니, 네. 비싸기도 하지만은 일단 이 아이가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피아노 잘 치는 거. 콩쿨 대회. 뭐 콩쿨 대회뿐만 아니라 누구처럼 됐다. 뭐 옛날 우리 예. 때는 백근우 뭐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요즘 잘 치는 피아노 치는 사람 혹시 그 있습니다. 아세요? 전효록 씨라고 있습니다. 그 말고요. 제 아내입니다. 네, 그러게. 피아노 전공. 네, 전효록이 근데 피아노 전공인데 애 셋 키운다고 피아노 손도 안 대고 피아노에 지금 먼지가 쫙 까 있어요. 우리 집 와봤어요. 어떻게 그럼요. 아셨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피아노 이사하면서 네. 그것도 조율한다고 또 돈 또 몇십만 원 또 나갔죠. 그러니까 치지도 않는데 그 왜 조율하나 속으로 이사를- 했겠죠. 이사를 3번 갔는데 피아노를 왜 계속 옮지? 그렇죠, 옮기죠. 저는 안 쓸 거면 요번에 버리자 했다가 버리자. 혼났습니다. 오빠 혼나죠. 거를 안 버리면서 왜 내 거를 버리냐고. 그럼요. 아,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 집안 문제 우리 네. 해결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 남편분이 그랜드 피아노 사주겠다고 이야기한 거는 아이가 피아노를 치겠다라고 하는 거, 또 나중에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죠. 근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치고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학원이나 학교에 있는 피아노, 누구도 아무도 안 쓰는 시간에 밤새워서 그 피아노를 칠 때 아이가 진짜 피아노가 더 사랑스럽고 피아노 치는 게 자기한테 의미 있는 일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빠는 분명히 그랜드 피아노를 사줄 거예요. 그 사줄 때는 얘가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뭐 쇼팽 콩쿠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 1등상을 받았다. 그럴 때 이제 너가 피아노와 너는 한 몸이 됐구나.
라는 그때 사줘야지. 지금은 사준다는 말씀만 한 거로 충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은 그거를 남편이 철없는 소리를 했다든지 피아노를 산다고 해도 두 끝이 없다. 아니 아이가 쇼팽 콩쿠르에서 1등을 하는 그때가 되면 집에 피아노 둘 공간은 저절로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은 천하태평이고 아내는 답답해하고 그렇죠. 그렇죠. 경제관념 없는 남편도 언젠가 또 이 아이가 잘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또 사주면 되니까 일단 설득을 하면 되지 여전히 않을까. 저 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네. 남편한테 설득을 한다 그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경제관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은 경제관념은 없더라도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아이한테는 지금 내일 당장 사준다고 이야기가 아니라 아빠가 언젠가 사준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격려하고 동기를 더 키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걸 그러니까. 격려하는 걸로 또 볼 수 있었구나.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보통. 저는 아이가 뭔가- 막 기다릴까봐 빨리 사달라고. 근데 너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아빠 사줄 거야. 음. 그러면 애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꿈을 키워나가는. 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꿈을 키우는 이야기를 해준 거죠. 네. 8882님께서 저희 아내가 완벽주의자라서 매사에 꼼꼼하고 세심합니다. 안 좋게 말하면 예민하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옆에 있는 저에게도 강요를 해서 슬슬 피곤해지는데 이 완벽주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분이 지금 본인이 아내가 자기한테 꼼꼼하고 세심한 거를 강요를 해서 슬슬 피곤해지는데 지금 본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지금 아내 이 완벽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이 예민하고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는 거 그걸 도와줄 거를 지금 걱정해야 돼요. 그 아내의 어떤 완벽주의나 이런 것들을 고치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거를 아닙니까? 아내가 자기한테 강요를 하는 거를 지금 집중을 해야지. 그러니까 강요를 못하게 그런 것들을 사전에 그렇죠. 그런 아내한테 그 완벽주의를 병들을- 아예 고쳐주면은 둘 다 오지 문제가 않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않지 않나요? 진짜 그럼 못 고칩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네. 아내 문제는 아내가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고칠 수 있어요. 아내가요. 그렇죠. 네. 내 문제는 내가 고쳐야 돼요. 아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요. 내가요. 네. 네. 그럼 지금 이분은 아내 문제를 자기가 고치겠다고 하면서 자기 문제는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내가 완벽주의를 이렇게 추구하니까 나도 좀 완벽주의 가깝게 좀 이렇게 아내 맞춰주면서 이렇게 하면 되네요. 아, 이런 상당히 동엽 씨는 착한 남편의 마음으로 살겠다 생각하면서 힘들게 사시는 분이라는 걸 또 알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남편은. 이분은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상당히 예민하고 꼼꼼하고 세심한 그 아내가 그거를 저에게 강조하고 강요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피곤한데 어떻게 하면 아내의 그 요청에 대해서 제가 안 피곤해하고 또 그 요청을 그렇죠. 자연스럽게 물리칠 거절할 수 수 있나? 있을까요? 어?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야, 이게 1차적인 이게 질문입니다. 가능할까요? 왜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참, 그거 보니까 본인 지금 고민이군요. 아니, 본인 아내의 고민이군요. 자, 이랬을 때 아내는 살아가는 데 있어 네. 우리 남편이 예민하고 꼼꼼하고 세심해요. 본인도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제 저에게 강요해서 제가 슬슬 피곤해지네요. 이런 고민을 아내가 할까요? 안 할까요? 와이프는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와이프는 지금 어떻게 지내요? 그걸 고민하면서 동엽 씨 어떻게 하면 당신의 섬세하고 예민한 걸 내가 맞춰줄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막 피하고 회피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죠. 저는 왜 안 맞춰줘?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지금 그럴 때 이런 상황에 놓여 상황이 있습니다. 벌이죠. 그럼 계속 그렇게 하면 동엽 씨는 아내한테 어떤 취급을 당할까요? 좀 꼰대나 어허. 아니면 이 사람은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성격이 그럼 우리 문제가 있다. 이혼하자 이렇게 나오면 동엽 씨 어떻게 돼요? 아니, 그렇게까지 갑니까? 셋인데 이혼하면 큰일 나죠.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그렇죠. 네, 무릎 그럴 때 꿇어야죠. 딱 아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애 세 키우는데 니까지 내치나 내가 키워야 되겠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와이프 제일 싫어한 게 첫째 아들 왔어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진짜. 와 지금 우리 집에 아들 하나 더 있는 건 너무 힘들다. 그렇죠. 그럼 좀 철딱스러운 모습 강하게 하지 나가면 마라. 될까요?
강하게 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분이 돌을 닦는 마음으로 동엽 씨가 네. 이 아내 마음 들려고 첫째 아들 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모르게 조용히 들어갔다가 조용히 나가면 그게 아내분이 원하는 거예요. 네. 이분도 사실은 네. 아내가 힘들어 하더라도 그냥 덤덤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내는 거. 왜냐하면 어휴 자네는 너무 힘들지 당신은 힘들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아내분은 더 그게 대해서 짜증내고 힘들어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덤덤하게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 보면 어느 순간은 포기하잖아요. 나한테 완벽주의 강요하던 것도. 그걸 포기라고 표현을 하니까 뭐 제가 할 내려놓음. 말은 그렇죠. 내려놓는. 어쨌든 반응을 안 해야 되는군요. 맞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욕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뭐 욕먹는 거 걱정하십니까? 저도 조금은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8월 17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네, 카톡으로 슈퍼걸님이 또 문자 주셨는데요. 남편 식욕이 엄청납니다. 밥 2공기는 기본에다가요 3공기까지도 먹고요. 와.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커피, 과일, 과자까지도 먹습니다. 단점은요 제 것까지 안 남겨놓고 먹는다는 거예요. 이젠 니 거 내 거 나눠서 먹어야 할 정도가 됐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먹어치워서 답이 없습니다. 살다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은 처음 봐요. 남편 식욕을 물려받은 큰애도 비만입니다. 식탐은 고치기도 어렵다던데 박사님 좋은 방법 없을까요? 와, 저 이래서 헤어진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 네. 너무 많이 먹어서요? 정말 스파게티 시키면 전복이 예를 들어 전복 스파게티인데 2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탁탁 2개 다 입에 넣고 네. 그거 좀 새우 섭섭하네. 2개 나오면 그냥 탁탁탁탁 입에 다 넣고 말도 안 하고 이게 먹어요? 예. 그건 그래서 섭섭하네. 야 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아니 그냥 빨리 먹지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쌓이니까 못 제 친구 중에 만나겠더라고요. 식탐이 엄청 많은 친구가 너는 그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니라고 물어봤더니 걔가 음식 남기는 여자. 음식 남기면 그런 여자 자기 좋다. 식탐이 많아서 그런지. 근데 이 정도 식욕이면은 약간 집착 아닌가요?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문제가 있다를 떠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열심히 많이 먹는지 물어는 보고 스트레스 싶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일 것 할까요? 같아요. 스트레스 풀 데가 받아서 없으니까. 본인이 먹는 거로 푼다라고 아시면 이 행동이 사실은 줄어들거든요. 아.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먹는 게 너무 좋다라고 네.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 행동이 바뀌지를 않아요. 근데 의외로 또 제 주변에는요 살찌고 덩치 큰 사람들이 많이 안 먹습니다. 딱 맛있는 것만 먹지. 그렇죠. 아무거나 안 먹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무거나 막 먹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살찌고 예, 배 나와요. 음식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어요 그럼요. 그냥. 네. 예. 근데 사실 여기서는 단점은 아내 것까지 안 남겨놓고 다 먹는 거고 이제 이렇게 식탐이 커지다 보면 배려가 없어지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배려가 없으니까 예. 이렇게 식탐을 또 보이는 것도 있는 맞아요. 거고요. 아이들이 또 큰 아이는 또 아빠 닮아가 비만이라고 하는데. 아빠가 이미 비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비만에 걸리면 만병의 원인이고 일찍 돌아가시니까 이분은 뭐 생명보험이라도 몇 개 더 들어놓으셔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 수 있다고 이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럼 깜짝 놀라겠습니다 진짜. 근데 네. 사실은 이 남편분은 그냥 식탐이고 자기의 식탐을 즐기는 마음으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사실은 자기 식탐이 좀 문제가 있다. 이걸 바꾸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전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다 잔소리로 받아들이게 맞아요. 되겠죠. 본인이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그래야지 바꾸더라고요. 그럼요. 확실히.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할 때 살이 빠지고 자기가 먹는 식탐이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는 걸 느끼게 되면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에 보통 우리가 3끼를 먹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살이 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3끼를 먹는 게 우리 몸이 필요하는 영양소보다 더 많은 것을 섭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하루 3끼가 아니라 하루 2끼를 먹는 습관으로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비만 되는 게 줄어들 수 있고 다이어트가 되는 거거든. 네. 근데 그거를 의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3끼 먹다가 2끼 먹으면 내가 뭔가 제대로 살지 먹은 못하는 것 것 같고 같고, 예. 그러면 잘못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거든. 네. 결국에는 내 몸을 살찌우게 만드는 건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나의 생활을 어떻게 습관화 지우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782 하나님은 유명하지는 않지만 연기를 하는 배우입니다. 독립영화나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 중인데요. 배역에 몰입했다가 빠져나올 때 정말 힘듭니다. 제가 없고 그 캐릭터가 제 안에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와 캐릭터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이게 메소드 연기란 거 아닙니까? 실제 외국에서는 이렇게 영화를 촬영하고 나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담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는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약을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치료라고 할 수 없고요. 네. 네. 이 실제로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 캐릭터에 대한 거를 다시 설정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이제 사실 대부분의 한국사에서 이제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는 자기 캐릭터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캐릭터가 현재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식보다는 정상이다 또는 평균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 내가 얼마나 벗어났는가 또는 그 정상 범위 안에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의 뭐 정신건강이나 마음의 병을 언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분 질문 자체는 자기 뭐 순수하게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 마음이나 자기 심리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분이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첫째. 그래서 자기가 특정한 배역을 몰입하게 될 때 그 배역의 캐릭터를 자기 거로 만드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재밌는 거는 이제 대부분 많은 한국 드라마 이번은 독립영화를 하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한국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뚜렷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많은 드라마를 보면 그 우연한 사건에 해가지고 드라마가 사건들이 끊임없이 연결이 되고 네. 네. 뭐 출생의 비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거는 이 등장 인물들의 캐릭터가 없는데 이야기는 끌어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 사연이 진짜 자기가 하는 드라마 배역 속에서의 캐릭터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려면 가장 필요한 거는 드라마의 캐릭터가 아닌 자기 캐릭터가 뭔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알아야 돼요. 이분은 그거를 지금 명확히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매번 본인이 역할을 할 때마다 거기에 더 빠지는 그 문제를 안고 있죠. 이분은 아주 전형적인 리얼리스트의 삶을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캐릭터를 아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스스로 저도 항상 헷갈리는데 그럼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어떤 그렇죠.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자기 마음을 아는 거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건데 뭐 사실은 그것만 알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경험을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 네, 3131님이 또 문자 주셨습니다. 남편의 의처증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처음엔 좀 집착이 있는 사람이려니 했는데요. 자꾸 있지도 않은 사실을 생각해내고 폭언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의처증이 정말 무서운 거라던데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의처증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사실 남편의 불안 또는 남편이 뭐 아내를 괴롭힌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걸 병이라고 이야기할 때 뭐 치료는 이 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으면 네. 그냥 거의 정신병 이 상황으로 남편을 모는 거고 네. 남편 스스로 자기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를 잘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거는 사실 병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이거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남편이 생기는 전 그렇게 생각 안 증상인가요? 해요. 전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괴롭히는 사람들 보면은 네. 네. 그걸 뛰어넘었어요. 뭐 감금을 하기도 하고 그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람을 또 사기도 하고. 뭐 이거는 근데 병 그거는- 아닌가요? 이 정도. 근데 이거 왜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 놓였나요? 아내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데 그 의처증이라는 행동을 보이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에 대해서 불안, 두려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생깁니까 질문을 하면 일단은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투사하거나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거의 자기를 버리는
그런 심리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면 어렸을 때 그거는 그런 건안 프로이드 할아버지가 예. 이 우리에게 알려준 네.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어릴 때 경험은 어릴 때로 끝나요. 끝나버려요. 예, 그걸 끝까지 가져와가지고 어릴 때 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지금 제가 네. 이 배우자에 대해서 의처증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안 현재 맞습니까? 자기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핑계를 대듯이 멀리까지 가져온 네. 이야기예요. 근데 네. 이런 게 고쳐지긴 하나요? 상담으로? 사실 자기 문제를 인정하시는 분은 고쳐지는데요. 네.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아내의 탓이나 남편의 탓이라고 하는 분은 고쳐지지 않아요. 상담을 하더라도. 쉽진 않네요. 실제로 재밌는 게 나이 한 30대 후반에 심지어 애도 3명이나 있으면서 잘 살고 두 분이 열심히 네. 일해가지고 뭐 가게도 식당을 하시는데 2개나 하고 돈도 엄청 잘 버시는 분이에요. 네. 남편이 처음 저한테 아내를 의심해가지고 아내가 이 식당 끝나고 나면 손님들하고 앉아서 술을 먹어서 그게 문제다. 그래서 아내의 알코올 뭐 정세를 걱정하는 듯이 왔는데 이분은 아내가 혹시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맞지는 않을까. 늦게 들어오는 걸로 봐서 필시 그런 걸 거야.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럼 이분은 실제로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지낸 적이 없느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아내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일을 잘하고 이분은 조금 잘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내의 능력에 의해서 뭐 식당이 하나 있다가 2개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아내는 집안 것도 잘하고 뭐 이러니까 이분이 가면 갈수록 위축되니까 그거에서 아내한테 자기가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받기 위해서 이 의적증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아내를 이제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참고 지내면 좋은데 아내는 안 참죠. 안 참죠.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 못 그렇죠. 참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확신을 갖네요 또. 놀래가지고 왔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 아내하고 이혼할 생각도 없는데 걱정인 거야. 아내가 내보다 더 잘난 저 남자들하고 손님이라고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면 자기를 버릴지도 모른다. 근데 그거를 아내 문제로 계속 이야기하지 네. 자기가 지금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이 없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톡으로 핑퐁님께서 8개월 된 아기 엄마인데요. 저는 모성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은 예쁘기 마련이라는데 저는 전혀 예쁘지 않아요. 그냥 책임감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렇다고 막 키우는 건 아니고 뭐든 좋은 걸 해주려고 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아기가 자꾸 다가오면 밀어내거든요. 친정엄마는 저에게 계모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 아이가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식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가 너무너무 이뻐 이러는데 네. 사실 솔직히 말해서 태어난 아이 별로 이쁘지 않거든요. 저도 좀 공감하는 게 제 애가 처음 나왔을 때 첫 애가 빨갛잖아요. 빨갛게 나오는데 좀 많이 놀란 게 좀 낯설더라고. 처음 그렇죠. 봤는데 그렇죠. 이게 내 애인가? 어떤 아이가 갑자기 나왔어요. 태어났으니까. 걔도 좀 서먹서먹할 거 저도 서먹서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쉽게 친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친하게 느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분은 아마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는 거예요. 언제 정도 시간이 걸릴 거냐. 보통 뭐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씩 그렇게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저를 또 비춰보니까요. 우리 애가 아빠 말하고 나니까 그렇죠, 예뻐 그렇죠. 보이더라고. 그렇죠. 저기 확 가는 거예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모성애를 너무 아기 태어났을 때부터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모성애에 대한 신화 이거를 상당히 우리 문화에서는 강조하는데 네. 사실은 그건 각 개개인마다 상당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다,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종교적인 그런 신화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것도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인생에 관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보려고 합니다.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인생은 인생이다. 어렵습니다. 뭔가 심오해요. 심해 보이죠? 예. 별거 아닌데 심오한 게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인생은 했던 행동을 반복하는 거고 어제 살았던 거를 오늘도 반복하게 살고 내일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합니까 못합니까 끊임없이 묻는 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은 인생이다. 인생은 짧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예, 네. 황 박사님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요. 네. 좀 이렇게 아쉬운 인사를 하게 됐어요. 네. 네. 저는 지금 들었습니다. 저는요 네. 어제요 제가 신기하게도 네. 뭘 하다가 스케줄 정리를 하다가 이제 8월 달에 제가 해야 되는 그 7월 또 이 후반과 8월 달 해야 되는 스케줄인데 내가 이거를 나가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동안 이제 충분히 나갈 만큼 했으니까 네. 이거를 그냥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스케줄을 지웠거든요. 네. 어느 주의 스케줄을. 네. 왜냐면 그 주에 제가 다른 그게 있어서 해놓고 이거는 내가 녹음이라도 하면서 바꿀까 아니면 그냥 PD님한테 가서 그만한다고 이야기할까 이 생각을 어제 했어요. 와. 그런데 오늘 딱 이야기를 들으니까 역시 드디어 그만둘 때가 됐구나. 내가 그동안 충분히 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동안 저하고 방송하시는데 많이 힘드셨죠? 저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 아유, 감사했고. 그래서 두 분이 잘 받아주셔가지고 네. 저희 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띠용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그럼요, 필반 그럼요. 해자 정리라 했습니다. 그럼요. 언제든 와주셔야 돼요. 인생은 교수님. 인생인 네.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는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정말 감사했어요. 네, 수고해 주신 황상인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